눈보라가 몰아치는 팔공산 자락, 70평생 약초를 캐온 노인이 멈춰 섰습니다. 분명 아기 울음소리였는데 이상했습니다. 아기가 울 때마다 눈보라의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바위 틈에서 발견한 갓난아기. 파란 비단 보자기와 바람개비 모양이 새겨진 옥놀이개 하나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그냥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5살이 되자 바람 소리만 듣고 태풍을 예측하고 화재를 막고 사람의 목숨까지 구하는 신동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왕실의 어이였는데 권력을 탐한 간신의 음모로 역적이 되어 온 가족이 처형당했거든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기가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산속 은둔 스님의 가르침과 노인의 헌신으로 살아남은 아이. 과연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팔공산 자락에 장씨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씨는 70평생 약초를 캐며 홀로 지낸 사람이었지요. 젊은 시절 아내를 여의고 외아들마저 전쟁터에서 잃은 뒤로는 산과 함께 살았습니다. 산의 모든 풀과 나무를 알았고 바람 소리만 들어도 날씨를 맞췄지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섣달 20날 굵은 눈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산에 가시면 안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장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북쪽 계곡에 천년 묵은 산삼이 있다네. 오늘 캐지 않으면 눈에 묻혀버릴 게야. 장 씨는 두툼한 누비옷을 껴입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쳐 계곡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지요. 산삼을 캐고 돌아서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지요. 설마 이 깊은 산중의 아기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큰 바위 옆 작은 바위 틈에 파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담. 장 씨는 서둘러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갓난아기가 입술이 파래진 채 떨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가 울 때마다 사방에서 몰아치던 눈보라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예사 아이가 아니로구나. 장 씨는 급히 자신의 누비옷을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지요. 잠깐만 참거라. 할배가 살려줄 테니.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온 장 씨는 그날 밤부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이불 속에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숨을 쉬고는 있지만 너무나도 약하게 떨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제발, 제발 살아다오. 쌀을 물에 불려 곱디곱게 갈아 자신의 입술에 대어 온도를 맞춘 뒤 깨끗한 무명천에 적시어 아기 입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렸지요. 사흘째 되는 날 기적처럼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망울이 장 씨를 또렷하게 바라보았지요. 살았구나, 살았어. 장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기를 살려놓고 보니 장 씨는 보자기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고운 비단이었고 안에는 작은 옥 놀이개가 하나 들어있었지요. 놀이개에는 바람개비 모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양반 집 아이로구나. 그런데 왜 산중에 버려진 것일까? 놀이개를 자세히 보니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 씨는 그를 몰랐지만 뭔가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기가 완전히 회복되자 장 씨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 훈장을 찾아가 약초 한 보따리를 건네며 부탁했지요. 훈장님, 제가 산에서 아이를 주었는데 이름 하나만 지어주십시오. 훈장은 아기를 보더니 붓을 들었습니다. 바람풍에 슬기로울 해를 써서 풍해라 하게. 바람처럼 자유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일세. 풍해. 좋은 이름입니다. 장 씨는 그날부터 풍해를 친손자처럼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풍해는 5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말을 또박또박하며 눈빛이 맑았지요. 그런데 풍해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봄날 마을에 장이 섰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지요. 그때 풍해가 장 씨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람이 말해요. 저 나무가 곧 쓰러진대요. 장 씨는 풍해가 가리키는 쪽을 봤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서 있는 큰 느티나무였지요. 하지만 풍해는 나무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여기서 일어나세요. 위험해요. 사람들이 웃으며 풍해를 쳐다봤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지직. 느티나무 밑동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지요. 나무가 쓰러진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났습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나무가 장터 한가운데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풍해가 미리 사람들을 피신시켰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알았느냐? 마을 사람들이 풍해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말해줬어요. 나무 뿌리가 썩어서 곧 쓰러진다고요. 5살짜리가 바람 소리를 듣는다고? 그날 이후 풍해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목을 앞둔 어느 여름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이 나서 밭을 나갔지요. 그런데 풍해가 장 씨의 소매를 잡아 끌며 말렸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오늘 밭에 나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풍해는 장 씨의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지요. 바람 소리를 들어보세요. 평소랑 달라요. 어디 한번 들어보자. 장 씨도 귀를 기울였지만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들어보세요. 할아버지. 바람이 쌩쌩하는 게 아니라 윙윙 소리를 내요. 공기가 빠르게 돌고 있는 거예요. 오후에 큰 회오리 바람이 올 거예요. 장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풍해의 말을 믿고 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이런 좋은 날씨에 일을 안 하다니. 게으름뱅이로구만. 정오가 지나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무시무시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밭에 나가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농작물이 뿌리째 뽑히고 농기구들이 날아다녔지요. 하지만 장 씨만은 무사했습니다. 바람이 그친 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장 씨가 풍해의 이야기를 전하자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지요. 저 어린 것이 바람 소리만 듣고 회오리를 맞췄다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더니 저 아이가 딱 그렇네. 이후 풍해는 팔공산 자락에서 세상 이치를 꿰뚫는 신동으로 소문났습니다. 풍해의 소문이 퍼진 지 며칠 뒤 대구 고을에 신임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산길로 화려한 행렬이 지나갔지요. 호위 무사들이 위풍당당하게 걸었고 가운데에는 말을 탄 사또가 위엄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 씨도 풍해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지요. 그런데 풍해만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채찍을 드는 순간 풍해가 튀어나갔습니다. 안 돼요. 멈추세요. 위험해요. 호위 무사들이 소리쳤지요. 이 무슨 버릇없는 짓이냐? 창을 든 무사가 풍해를 위협하려 하자 장씨가 기겁하며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또가 말고삐를 당기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풍해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말해요. 지금 출발하시면 산사태를 만난대요. 산사태. 사또가 산을 둘러봤습니다. 날씨는 맑고 좋았지요. 바람 소리가 이상해요. 산 위쪽에서 우르릉 소리가 섞여 들려요. 바위가 굴러내려오고 있어요.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튼 소리 말거라.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산사태냐? 하지만 풍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한 시즌만 기다려주세요. 바위가 다 굴러내려온 뒤에 가세요. 사또는 못마땅해했지만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잠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반 시즌이 지나자 정말로 산 위쪽에서 우르릉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바위들이 산길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사또와 무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갔다면 모두 바위에 깔려 죽었을 것입니다. 바위가 다 굴러내려온 뒤 사또가 말해서 내려 풍해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사또는 풍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상을 내리마. 사또는 은자 몇 냥을 내렸고 풍해의 이야기는 대구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소문이 퍼질수록 장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풍해가 똑똑하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보다는 두려웠지요. 세상은 튀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장씨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씨는 풍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풍해야, 할배 말 잘 들어야 한다. 네, 할아버지. 세상은 모난 돌을 가만두지 않는단다. 내가 똑똑한 건 할배가 제일 잘 알지. 하지만 그걸 남들한테 보이면 안 된다. 장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내 앞에서만 똑똑하고 남들 앞에서는 평범한 아이가 되거라. 풍해는 어린 나이였지만 할아버지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 수 있었지요. 다음 날부터 풍해는 바보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도 풍해는 딴청만 피웠지요. 얼마 전까지 신동이라 불리던 아이가 갑자기 바보가 되었다며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너무 똑똑하면 재앙을 부른다더니 귀신이 씌었다가 빠진 게 아닐까. 장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게 풍해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풍해에게는 어릴 때부터 간직해 온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 씨가 눈보라치던 날 풍해를 주었을 때 보자기에 함께 들어있던 작은 옥 놀이개였지요. 풍해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장난감이었습니다. 놀이개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풍해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궁금해했지요. 어느 날 풍해는 장 씨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글씨가 무슨 뜻이에요? 장 씨는 그를 몰랐습니다. 평생 약초만 캐며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풍해를 위해 이웃 훈장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활인 곳에라 쓰여 있구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한다는 뜻이요. 아마 의원이 쓰던 물건인 듯하오. 장 씨는 풍해에게 그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한다는 뜻이란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지. 풍해는 그 말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5살 아이였지만 그 뜻을 이해하려 했지요. 할아버지, 그럼 사람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단다. 풍해는 산을 둘러보았습니다. 매일 약초를 캐러 다니는 할아버지, 아픈 사람에게 약을 나눠주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였지요. 할아버지는 매일 약초를 캐서 사람들을 낫게 하시잖아요. 그건 그냥 약초를 파는 거란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장 씨는 풍해의 말에 웃었습니다. 이 녀석, 약초 캐는 게 무슨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하지만 풍해는 진지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놀이개를 꼭 쥐며 말했지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장 씨는 풍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이런 생각을 하다니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요. 풍해는 그날부터 놀이개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잠잘 때도 손에 쥐고 잤고 약초를 캘 때도 품에 간직하고 다녔지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활인구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한다. 이 말은 훗날 풍해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떠돌이 의원 하나가 산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낡은 약상자를 메고 한숨을 쉬며 걷고 있었지요. 약상자 안에는 오래된 의서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책에는 친구가 목숨 걸고 쓴 처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는 이름 대신 붉은 도장이 하나 찍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도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증거가 될 텐데 도장을 잃어버렸으니 증명할 길이 없구나. 의원이 책을 들여다보는 동안 옆에서는 풍해가 장 씨를 도와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풍해는 장난기가 발동했지요. 약초 대신 자신의 손에 든 놀이개를 지늘게 꾹꾹 눌렀습니다. 할아버지 보세요. 제 놀이개로 찍으니까 바람개비 모양이 생겼어요. 흘 위에 바람개비 문양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풍해가 주변을 돌아다니며 놀이개로 흙장난을 하며 다녔는데 흘 위에 찍힌 놀이개 문양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약을 먹으려던 의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풍해가 만든 흘 위의 바람개비 문양. 그것은 의원이 들고 있는 책 속 붉은 도장 자국과 똑같은 모양이었지요. 의원이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영감에게 다가가 의서의 붉은 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풍해의 놀이개를 빌려 책의 빈 공간에 붉은 약재 가루를 묻혀 찍어보았지요. 기존에 찍혀 있던 도장 옆에 찍으니 쌍둥이처럼 똑같은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의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놀이개가 그냥 장신구가 아니라 인장이었구만. 놀이개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풍해의 친부인 정 대감이 사용하던 어이의 인장이었던 것이지요. 의원은 풍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바로 증거다. 이 놀이개를 가진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구나.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있더냐? 의원은 장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놀이개를 어찌 가지고 있단 말이오. 장 씨 노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자며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의원은 이 아이를 제가 가르치겠소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말이요. 하지만 그날 밤 의원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윤 판서의 자객들에게 쫓겨 도망친 것이었지요. 하지만 떠나기 전 의원은 장 씨에게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아이를 팔공산 꼭대기 암자의 해운 스님께 데려가시오. 그분이라면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오. 풍예의 소문이 한양까지 퍼진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한양에서 윤 판서라는 고위 관료가 대구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윤 판서는 임금의 총애를 받는 권신이었지만 뒤로는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인물이었지요. 특히 약재 독점으로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대구의 바람 소리를 듣고 미래를 아는 신동이 있다고 흥미롭군. 윤 판서의 행렬이 팔공산 자락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판서 뒤로 호위 무사들이 즐비했지요. 약초 캐는 노인이 어디 있느냐? 장 씨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소인이 옵니다. 바람 소리를 듣는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런 아이는 없사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 다 알고 왔는데 거짓부렁을 하는구나. 아이랑 둘이 죽고 싶은 게냐. 장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풍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해가 판서 앞에 섰습니다. 윤 판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풍해를 내려다봤지요.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라고 노인이 울부짖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 신동이냐? 예, 판서 나리. 바람 소리로 미래를 안다고? 바람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윤 판서가 비웃었습니다. 이 집에서 무엇하며 사는고? 하니 아이는 의술을 배우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술이란 무엇이냐? 천한 약초꾼 집 아이가 무엇을 알겠느냐? 풍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지요. 의술은 하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합니다. 비를 내려 만물을 기르고 햇빛을 내려 만물을 키우지요. 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사람을 살리고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것이지요. 윤 판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또한 의술은 귀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백성도 천한종도 모두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풍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놀이개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화린구세라고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한다고요. 그 순간 윤 판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린구세. 그것은 5년 전 윤 판서가 역적으로 몰아 죽인 어의 정 대감이 평생 믿었던 신념이었습니다. 정 대감은 왕실의 의원이었지요. 백성을 위한 해민서 확대를 추진하다가 윤 판서의 약재 독점 사업과 충돌했습니다. 윤 판서는 정 대감을 역모로 몰아 제거했고 그의 가족들도 모두 처형했지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아이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 판서는 풍해의 놀이개를 빼앗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바람개비 모양 안에 새겨진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이것은 정 대감의 인장이다. 윤 판서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5년 전 정 대감에게는 갓난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역모 사건이 터지자 그 아이는 종적을 감췄지요. 이놈이 그 핏줄이로구나. 윤 판서는 놀이개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풍해가 재빨리 주워 품에 넣었지요. 윤 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호위 무사를 불렀습니다. 저 아이와 늙은이를 없애라. 흔적도 남기지 말고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 밤 장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한밤중 풍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바람 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요. 장 씨가 귀를 기울이자 정말로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풍해야, 어서 일어나라. 도망쳐야 한다. 장 씨는 급히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풍해는 놀이개와 함께 의원이 남기고 간 작은 의서를 품에 넣었지요. 의원 어른이 산 꼭대기 암자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리로 가자. 두 사람은 뒷문을 열고 산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라. 자객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풍해야, 어서 뛰어. 장 씨는 풍해의 손을 잡고 산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다행히 장 씨는 70평생 이 산을 오르내렸기에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잘 알았지요. 가파른 산길을 올라 정상에 도착했을 때 작은 암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여기저리 있었구나. 장 씨가 암자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님 계십니까? 도와주십시오. 문이 열리며 백발의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나쁜 사람들이 저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제발 숨겨주십시오. 노승은 풍해를 보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노승은 두 사람을 암자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마룻바닥을 들어올려 작은 지하 공간을 보여줬지요. 여기 숨어 계시오. 두 사람이 지하로 내려가자 노승은 다시 마루를 덮었습니다. 얼마 후 자객들이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스님, 이쪽으로 어린아이와 노인이 지나가지 않았소? 노승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산에는 나 혼자뿐이오. 아무도 보지 못했소. 수상하군. 안을 수색하라. 자객들이 암자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자객들은 결국 산을 내려갔습니다. 노승은 마루를 열고 두 사람을 나오게 했습니다. 이제 안전하오. 장 씨가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노승은 풍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로구나. 스님께서는 어찌 아십니까? 내 법명은 개운이요. 젊은 시절 왕실의 승려였지만 권력 다툼을 보다 못해 이 산으로 들어왔소. 아이야, 내가 가진 놀이개를 보여다오. 풍해가 놀이개를 꺼내자 해운 스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정대감의 물건이로구나. 스님께서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 그렇다. 정대감은 나의 오랜 벗이었단다.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훌륭한 분이셨지. 해운 스님은 풍해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분의 아들이로구나. 살아 있었구나.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가르치겠소. 언젠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말이오. 잘 부탁드립니다 하며 장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풍해의 긴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풍해는 팔공산 암자에서 해운 스님, 장 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스님에게 학문을 배웠지요. 풍해야, 오늘은 사서삼경을 배워보자. 예, 스님. 하지만 스님은 단순히 글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풍해야, 내가 가진 능력을 보자.
어느 날 스님이 풍해를 암자 마당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어보거라. 무엇이 들리느냐? 풍해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쪽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살짝 내릴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이 바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람은 단순히 날씨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란다. 바람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이지. 무슨 뜻인가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고 하느니라. 바람도 마찬가지지.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와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란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잎을 흔들고 파도를 일으키며 모습을 드러내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인연이 보이는 결과를 만드느니라. 그럼 제가 바람 소리를 듣는 것도 그렇다. 내가 듣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만물의 인연을 듣는 것이란다. 풍해는 스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스님, 그럼 제가 이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해운 스님이 풍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기억하거라. 화린 곳에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한다는 뜻이다. 사람을 위해 써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내 능력은 하늘이 준 선물이니 사람을 위해 쓸 때 가장 빛이 난단다. 풍해는 놀이개를 꺼내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화린 곳에 글자가 반짝였지요. 스님, 제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해운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버지 정대감은 왕실의 어이였단다. 하지만 단순히 왕만 모시는 의원이 아니었지. 어떤 분이셨는데요. 백성들을 위한 의료 정책을 만들려 하셨어. 가난한 백성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해민서를 더 많이 세우고 약값을 낮추려 하셨지. 풍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왜 역적이 되셨나요? 윤판서라는 간신 때문이었단다. 그 자는 약재 독점으로 큰 돈을 벌고 있었는데 내 아버지의 정책이 그것을 방해했지.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판서는 내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 죽였어. 그리고 가족들까지. 어머니도요? 그렇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구나. 기적이란다. 복수도 생각하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원한으로 갚을 수 없다고 하셨느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거라. 하지만 아버지의 억울함은 때가 되면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다. 지금 내가 할 일은 공부하고 수련하는 것이란다. 그날 이후 풍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풍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풍해에게 의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남기신 기록이란다. 이게 뭐예요? 윤판서의 비리가 모두 기록되어 있지. 약재 독점, 가격 조작,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한 기록까지. 풍해가 의서를 펼쳐봤습니다. 복잡한 한자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스님, 이게 모두 증거인가요? 그렇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는 이름이 없고 도장만 찍혀 있단다. 제 놀이개로 증명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다. 내 놀이개는 내 아버지의 인장이기도 하니까. 풍해는 놀이개를 의서에 대봤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지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란다. 윤판서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 지금 나서면 너만 위험해진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내가 더 강해질 때까지. 그리고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풍해는 의서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 풍해는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스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밤 바람이 말했습니다. 윤 판서에게 곧 큰 위기가 닥친다고요. 그때가 바로 제가 나서야 할 순간입니다. 해운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예언이 틀린 적이 없으니 믿어보겠다.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과거 시험에 응시하겠습니다. 과거를? 예. 실력을 보여 관직을 얻으면 임금님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풍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다. 내 신부는 내가 만들어주마. 스님은 오랜 친구였던 선비의 도움을 받아 풍해에게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줬습니다. 팔공산 선비의 아들이라는 신분이었지요. 풍해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해 가을 대과 시험이 열렸습니다. 풍해는 기상과 천문에 관한 논술을 완벽하게 작성했습니다. 시험관들은 경악했지요. 이런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정풍해라는 선비입니다. 천재로구나. 풍해는 장원급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관상감의 관리로 임명되었습니다.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풍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관상감에서 일하던 어느 날, 풍해는 윤 판서를 처음 마주쳤습니다. 내가 그 장원급제한 정풍해인가? 예, 윤 판서님. 풍해는 분노를 꾹 참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였지요. 기상에 능하다고 들었다. 윤 판서는 풍해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지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갓난아기였던 아이는 이제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있었기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풍해가 예언한 대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임금이 윤 판서에게 물었습니다. 윤 판서, 약재 가격이 해마다 오른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오? 폐하, 흉년이 들어 약초가 귀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풍해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 판서가 약재를 독점하며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풍해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 내일 임금께서 창덕궁을 나와 종묘에 참배하신다. 그때 격쟁을 올리자. 격쟁. 임금의 행차길에 징을 올려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풍해는 아버지의 의서와 놀이개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덕궁 앞으로 향했습니다. 쨍쨍쨍쨍. 징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의 행차가 멈췄습니다. 누구냐? 감히 어가를 멈추게 하는 자가. 폐하, 소인 정풍해이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 격쟁을 올립니다. 정풍해, 장원급제한 그 청년이 아니냐? 무슨 억울한 일이 있단 말이냐? 풍해는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소인의 아버지 정대감께서 남기신 의서이옵니다. 윤 판서의 비리가 모두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바로 그때 행렬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왔습니다. 윤 판서였습니다. 윤 판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당장 잡아들여야 합니다. 저놈은 역적 정대감의 자식이옵니다. 하지만 임금은 풍해의 눈을 보았습니다. 20살 청년의 눈빛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결연했지요. 청년의 말을 들어보겠노라. 절대 안 되옵니다. 윤 판서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임금은 손을 저었습니다.
짐이 직접 판단하겠노라. 청년아,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말해보거라. 풍해는 의서를 꺼내 들었지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의서이옵니다. 윤 판서가 약재를 독점하고 가격을 조작한 기록이 모두 담겨 있사옵니다. 윤 판서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거짓이옵니다. 조작된 가짜 책이옵니다. 저런 것을 어찌 믿으시렵니까? 임금이 의서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는 이름이 없고 도장만 찍혀 있었지요. 이것이 진짜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풍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책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사옵니다. 풍해는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붉은 인주를 묻혔지요. 조심스럽게 의서의 빈 공간에 놀이개를 꾹 눌러 찍었습니다. 선명한 바람개비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책에 원래 찍혀 있던 빨간 도장 자국과 완벽하게 일치했지요. 좌중이 술렁이었습니다. 도장이 똑같사옵니다. 저것이 정대감의 인장이옵니다. 임금도 놀란 표정으로 두 도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크기도 무늬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지요. 풍해는 이어서 의서를 펼쳤습니다. 윤 판서는 3년간 약재 가격을 조작하여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사옵니다. 풍해는 복잡한 숫자들을 암산으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의 인삼 가격은 양당 5전이 적정가였으나 윤 판서가 독점하여 양당 15전에 팔았사옵니다. 차이는 10전이옵니다. 둘째 해에는 당귀가 양당 3전에서 10전으로 올랐사옵니다. 셋째 해에는 녹용이 양당 50전에서 150전으로 올랐사옵니다. 풍해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며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이 은 10만 양에 달하옵니다. 윤 판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을 쳤습니다. 윤 판서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물증도 있고 풍해의 논리도 명확했지요. 하지만 윤 판서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옵니다. 윤 판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장은 훔친 것이고 장부는 청년의 억지일 뿐이옵니다. 20살짜리 청년의 말을 어찌 믿으시렵니까? 임금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렇다면 윤 판서, 내가 결백하다는 증거를 대어라. 소인은 평생 충성을 다했사옵니다. 이 청년은 역적의 자식으로 저를 모함하려는 것이옵니다. 윤 판서가 땅을 치며 울부짖었지요. 증인을 대시오. 증인도 없이 어찌 사람을 죄인으로 모을 수 있사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 산증인이 있소. 풍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케운 스님이었습니다. 나루터에서 헤어진 뒤 한양으로 와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윤 판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내 놈이 어찌. 케운 스님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승은 정대감의 벗이었사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사옵니다. 스님은 차분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운 스님이 품에서 낡은 서찰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정대감께서 소승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옵니다. 윤 판서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영모로 몰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사옵니다. 임금이 서찰을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물증, 논리, 증인.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도다. 윤 판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지요. 임금이 엄숙한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윤 판서를 파직하고 유배형에 처하라.
제사는 모두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그리고 임금이 풍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대감의 가문은 복권하라.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인 죄로다. 풍해는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할아버지와 스님께 먼저 가야 합니다. 풍해는 팔공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암자에서는 장씨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풍해야. 장씨가 달려와 풍해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잘했다, 잘했어. 해운 스님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다. 풍해는 품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운 비단옷과 약재가 들어 있었지요. 할아버지, 이 약재로 백성들을 치료하세요. 임금님이 하사하셨습니다. 풍해야.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화린 곳에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하는 것.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장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풍해는 왕실의 어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바람의 소리를 들으며 하늘과 날씨를 관찰하는 일도 했지요. 궁궐에만 머물지 않고 정기적으로 해민서를 찾아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했지요. 어느 봄날 풍해는 팔공산을 찾아왔습니다. 암자 마당에서는 늙은 장씨가 여전히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풍해의 목소리에 장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풍해. 장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풍해는 암자 안으로 들어와 절을 올렸지요. 할아버지, 스님 덕분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해운 스님이 풍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받았구나. 풍해는 놀이개를 꺼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놀이개 안쪽의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지요. 화린 곳에. 풍해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한다는 그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된 뒤에도 백성을 위하는 의술을 펼쳤고 억울한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섰지요. 세 사람은 암자 마당에서 손을 맞잡고 활짝 웃었습니다. 세상에는 피로 맺어진 가족도 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풍해는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